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빛 신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프랑스 파리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루브르 박물관이나 세느강, 그리고 에펠탑이나 개선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니, 어떤 분은 나폴레옹이나 고흐가 생각나실 수도 있고, 저처럼 파리에서 떼제베를 타고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 도중에 창밖에 끝도 없이 펼쳐지는 해바라기 밭이 먼저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파리에는 1997년부터 영업 중인 아주 독특한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카페일까요? 매주 목요일 7시 파리 한 지하 카페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심리학 카페라고는 하나 흔히 생각하는 환자용 카우치는 없다. 긴 의자를 두어 많은 이들에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사람들은 샐러드를 입에 넣으며 자기 걱정거리나 컴플렉스, 이별의 슬픔 혹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이 카페에서는 외로움, 부부 문제, 가까운 이를 먼저 떠나보낸 후 겪는 슬픔에 대해 털어놓고 모르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익명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 모두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꼭 한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살아가면서 자신이 겪는 고통에 대해 숨김없이 자기 속내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클랩북스에서 출간한 모드르 안의 파리의 심리학 카페라는 책입니다. 그럼 그 카페 안에는 어떤 사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23살,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이 내게 가르쳐준 것. 1963년, 나는 갓 태어난 아이를 둔 23살의 젊은 엄마였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툰 부모였던 나와 남편은 잠이 부족한 탓에 퀭한 눈을 하고서도 입가엔 웃음이 떠나지 않았지요. 매일매일이 다르게 커가는 아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날도 일터에서 돌아온 남편은 언제나처럼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저녁 식사를 들었습니다. 온종일 육아에 지친 나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려고 서두르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주방에서 쿵 하는 둔중한 소리와 함께 식기가 나뒹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남편이 식탁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이 얼어붙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심장이 저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과 입술은 하얗다 못해 창백했고 나는 소리를 지르며 그를 아무리 흔들어도 정신을 잃은 남편은 기척조차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남편에게 온갖 알 수 없는 처치들이 이루어졌고 수술실에 들어간 남편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시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했고 대기실에 앉아 울고만 있는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네요.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남편분은 뇌출혈로 인한 뇌사 상태입니다. 심장은 뛰고 있지만 살아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네요. 그렇게 남편은 죽었습니다. 1살 아이와 23살의 젊은 아내를 두고 남편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다정하고 유쾌했던 시부모님의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온화한 성격에 매달 월급의 일부를 남을 돕는 데 쓰던 따뜻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누군가의 해코지 한번 한 적이 없던 착한
그가 죽었습니다. 왜? 하필 그여야 했을까요? 나는 너무도 화가 나 신이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거리를 활보하는 모든 사람이 미웠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미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충분히 해주지 못했으면서 작은 일에 토라지고 투정만 부렸던 제가 싫어서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술만 마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술이 깨면 남편이 없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고 그러면 내 자신이 미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버리길 어언 1년. 어느덧 훌쩍 커버려 아장아장 걸어온 아이가 오물대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엄마. 시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아이는 큰 부족 없이 자라고 있었지만 역시나 아이에겐 제가 필요했나 봅니다. 아이는 연신 작은 입으로 엄마를 연신 찾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과거의 불행을 매일 곱씹느라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재우고 먹이고 놀아주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어야 할 소중한 시간을 나는 세상을 증오하는데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나와 아이 인생의 걸림돌로 만들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나였습니다. 저는 술을 끊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굴레를 벗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한 거지요. 그렇게 10년간의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죽음을 충분히 애도하는 동시에 조금씩 내 삶을 되찾아 나갔습니다. 아이에게 다정한 엄마가 되었고 일을 다시 시작했고 잘 웃고 잘 먹고 편안해졌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파도가 몰아쳤나요? 건강한 상태와 아픈 상태, 행복과 불행,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 혼자인 나와 군중 속의 나. 지금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일이 눈앞에 놓여있든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행한 일을 겪어가는 과정도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불행과 행복 모두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18년간 심리학 카페를 찾아온 5만 명의 사람에게서 수많은 고민과 아픔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지요. 카페를 찾은 많은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불공평한 세상을 향한 분노, 가슴 아픈 사랑의 상처를 쏟아내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였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병원을 찾는데 마음이 아프면 그게 문제인 줄 모르고 사람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왜 이렇게 나약해서 이까지 일로 아파하느냐고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다그치곤 하지요. 그렇게 쌓인 아픔은 자꾸만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경청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아픔을 털어놓는 동안 눈물 흘리는 자기 모습에 스스로 놀라곤 했어요. 그만큼 가슴 깊숙이 숨겨놓아 자신조차 미처 알지 못했던 아픔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마지막으로 울어본 것은 언제인가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전이진 않나요? 우리의 마음도 마음 놓고 울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오랫동안 쌓여온 상처와 아픔이 한 번의 폭탄처럼 터져버릴지도 모르니까요. 눈치를 보다 보면 혹시가 역시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혹시 그런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역시 그런 게 틀림없어 하는 억측으로 바뀌는 거지요. 독심술을 하듯 상대의 마음을 꿰뚫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읽은 상대방의 마음은 오직 나만의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가졌던 마음을 상대에게 투사시켜 마치 상대방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투사란 스스로 수용할 수 없는 욕망, 생각,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놓는 방어 기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바람을 의심하는 남편은 사실 자신의 욕망을 아내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선하고 정당하다는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욕구를 외면하는 중이지요. 이처럼 투사는 우리 의식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감정들을 처리해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애꿎은 사람을 의심하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베어하트라는 인디언 주술사는 처음에는 잔잔한 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본 뒤 다음에는 연못을 휘저은 뒤에 얼굴을 비춰보게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라.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이 좋아하지도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지도 않는 특정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볼 때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싫어한 것이 실은 당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라. 우리가 함부로 남의 마음을 읽고 그의 생각을 단정지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밖에 모르는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 경험에 대해 추측 정도만 할 수 있을 뿐 결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추측하는 일은 개인적인 경험에 빗대어 상대방의 마음을 어림짐작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을 닷 내리고 조정하기라고 부릅니다. 일단 내 주관적인 경험에 닻을 내린 후 이를 조금씩 수정해서 타인을 알아맞히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정 과정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요. 내 마음을 투사하지 않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비록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지라도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줄리에트는 오늘도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 남자친구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출장을 가면 당연히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바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는 그녀는 억울한 마음이 들자 갑자기 섭섭한 일들을 본물 터지듯 쏟아냈습니다. 제 친구도 그래요. 제가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 신나게 자기 연애 얘기만 늘어놓는 거 있죠. 난 안 그랬는데. 직장 상사는 어떻고요? 힘들어서 반도 잘못 넘기고 있는데 더 챙겨주지 못할 망정 기획안을 제때 제출할 수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줄리에트는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상담소와 심리학 카페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안 그러는데. 세상에는 내 마음 같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지요. 굳이 말을 안 해도 서로 마음이 통하고 원하는 것을 척척 알아서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세상에 나 말고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사연과 욕구를 지닌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기대는 대부분 오해와 실망이라는 안 좋은 결말을 맺게 됩니다. 줄리에트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자주 거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자연스레 상대에게 전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 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줄리에트는 남자친구의 사정을 알아보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와 똑같은 마음이어야 한다고 여겼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부분 그녀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마음 같기를 바라는 기대를 쉽게 내어놓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나에게 맞춰주는 존재는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대를 온전히 채워줄 수 없고 그저 각자의 방식대로 사랑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내 방식대로 사랑을 달라는 것은 일방적인 기대에 불과합니다. 상대가 줄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헛된 기대로 사랑을 포기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를 가든 환대받는 친구가 하나쯤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데다가 이야기를 재미있게 끌어가는 재치까지 겸비해 그의 주위에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친구 말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말이든 무조건 맞장구 치고 보는 줏대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원하는 바를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전달할 줄 알고 상대방의 말이 맞다 싶을 땐 진지하게 심사숙고하여 태도를 바꾸는 유연함도 지녔으니까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던 대화가 왜 싸움으로 변질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의도와 다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걸까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화는 진정 불가능할까요?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분명히 밝히는 일이 쉬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도 원하는 바를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이를 드러내는 데 익숙하지 않거든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비폭력 대화를 널리 알린 심리학자 마샬 로젠버그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 번은 내 어머니가 여성들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데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임에 참가하신 적이 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나가시더니 한동안 돌아오지 않으셨다. 다시 돌아온 어머니는 창백한 모습이었다. 나는 어머니께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괜찮지만 받아들이기 아주 힘든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고 대답하셨다. 그게 뭐냐고 묻는 내 물음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셨다. 지난 40년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아서 화가 났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정작 무엇인지 아버지에게 한 번도 분명히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어머니처럼 자신의 욕구를 넌지시 암시하기만 할 뿐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욕구를 무시하거나 들어주지 않으면 분노가 가득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곤 하지요.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전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감정 싸움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 에너지를 해결책을 찾는데 집중할 수 있을 테니 말이지요. 우리는 자주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타인을 나쁘거나 틀렸다고 비난합니다. 아내가 더 많은 애정을 갈구하면 아내를 향해 애정결핍에 의존적인 여자라고 말하거나 반대로 아내가 애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냉정한 여성이라고 판단해버립니다. 직장 동료가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쓴다면 강박관념 있는 까다로운 사람으로 치부하고 내가 더 세밀한 성격일 때는 동료를 일처리가 꼼꼼하지 못하고 산만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처럼 옳고 그름, 정상과 비정상 같은 잣대를 들이댈 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심을 두는 대신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 결과 서로 주고받는 대화는 누가 옳은가를 둘러싼 투쟁이 되어버립니다.
이 싸움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지요. 아무리 온순한 성격의 사람이라도 너를 연발하는 비난의 말을 듣게 되면 방어 본능이 가동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는 으로 시작되는 말에는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문제 상황을 파악한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대화도 습관입니다. 자꾸만 상처를 주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그런 대화법이 패턴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사소한 자극에도 발끈하여 또다시 화를 내고 말지요. 우리는 상대가 내 마음을 받아줄 때도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을 느낍니다. 대화가 주는 기쁨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 더 이상 말로 상처를 주지 마세요.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상대방에게 당신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말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실험 이야기를 해볼까요? 심리학자 토마스 길러비치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한 코미디언의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크게 그려진 티셔츠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옷을 입은 5명의 학생들과 잠시 동안 의자에 함께 앉아있도록 했지요.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은 참가자들은 얼굴이 빨개지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부끄러워했어요. 실험이 끝난 뒤 참가자에게 당신이 촌스러운 옷차림을 눈치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모습에 주목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의 행동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나에 대해 무척이나 관심이 많을 뿐이지요. 어쩌면 이 사실은 당신을 슬프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인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강렬한 욕망이니까요. 그러니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사는 것은 그만두고 타인의 삶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봅시다. 이상 은빛 신사였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